안녕하세요, 여러분. 국가공인자격증 전산세무 2급 과정. 오늘은 26번째 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자, 오늘은 납부세액의 계산과 납세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까지가 우리 소득세법 마지막 이론 수업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시간은 미뤄놨던 주요한 문제를 좀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총 3개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 첫 번째 주제인 납부세액의 계산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납부세액은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결정세액에서 가산세를 더하고 기납부세액을 차감하게 되면 이제 차감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세액 이렇게 되겠죠.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한번 해볼게요. 결정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우리 세액공제나 감면을 차감하게 되면 결정세액이 됩니다. 한번 거꾸로 여쭤볼게요. 자, 이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이 되었죠? 자, 여러분들 기억을 떠올려 볼까요? 자, 우리 가세표준에서 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산출세액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가세표준은 어떻게 계산이 되었죠?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하게 되면 가세표준이라고 한다. 그죠? 그럼 종합소득금액은요? 6가지의 소득에서 경비나 공제를 차감하게 되면 소득금액이 나오고 그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이 된다. 그죠? 자, 제가 그러면 써볼게요. 자, 우리 총수익금액에서 어떤 경비를 차감을 하게 되면 우리 소득금액이 된다. 그죠? 이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이 된다. 자, 여기에서 소득공제, 우리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하게 되면 가세표준이 되고요. 이 가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해주고 나면 뭐가 되나요? 산출세액이 된다. 그죠? 이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나 감면을 차감하게 되면 결정세액이 된다. 그죠? 이 결정세액에서 국세기본법이나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가산해주고 기납부세액을 차감하게 되면 차감 납부할 세액이나 환급세액이 되는 겁니다. 자, 이 기납부세액은요, 중간연합세액이나 또는 원천징수세액이나 수시부가세액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 기납부세액을 왜 차감하냐 하면 이미 결정세액이잖아요. 이미 세액이 결정돼 있단 말이죠. 자, 이번 연도에 만약에 근로소득자를 예를 든다면 이 근로소득자는 100만 원이라는 세액을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근로소득을 받을 때 매월 원천징수를 했다. 그죠? 자, 그 금액이 70만 원이라고 해요. 그럼 결국에는 이 근로소득자는 추가적으로 30만 원만 더 납부를 하면 되겠다. 그죠? 자, 그래서 이 결정세액은 세액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 거예요. 자, 이 금액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미 미리 납부한 금액을 차감하고 이제는 추가적으로 납부하는 금액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아셨죠? 자, 이 중감연화세액, 원천징수세액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이 수시부가세액은 그렇게 뭐 어려운 개념도 아니고 중요한 개념도 아니니까 제가 지나가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우리 소득세를 계산할 때 그 구조를 여러분들이 잘 암기를 하셔야 돼요. 한 번에 쭉 써 내려갈 수 있어야 돼요. 아하, 수익금액에서 경비나 공제를 하고 나면 소득금액이라고 부른다. 이 소득금액을 전부 다 합쳐서 부르면 종합소득금액이 되는 거고, 거기서 우리 인적공제 이런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하고 나면 그제서야 가세표준이라고 부르고, 이 가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산출세액이라고 한다.
이 산출세액에서 우리가 세액공제나 감면을 해주게 되면 진짜 납부해야 되는 결정세액이 계산이 되는데,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추가적인 세금만 납부해라, 이런 식으로 하나의 스토리로 엮어서 암기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간연합세액. 자, 우리 중간연합세액이 어디 있는 거죠? 그렇죠. 기납부세액에 있다, 그죠? 자, 중간연합세액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한 번씩 그 시험 문제 나올 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이 이 중간연합세액입니다.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거부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말 자체도 어색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단어들이 조금 어려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모르는 게 아니고 어색하다, 그죠? 자, 근데 이번 시간에 우리가 그 어색감을 좀 해소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중간연합세액은 누가 납부를 하느냐, 그죠? 누가 납부를 하느냐? 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납부를 합니다. 하지만 요 밑에 있는 소득이 있는 사람은요,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를 외워주셔야 되겠다, 그죠? 통상적으로 중간연합세액은요, 사업소득이 있어야 돼요. 사업소득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소득자들은 어떤 스케줄로 납부를 하냐 하면요, 요렇게 되게 돼 있어요. 자, 타임라인이 이렇게 있고요. 자, 여기가 1월 1일부터 그리고 12월 31일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 5월 31일, 자, 앞에 5월 1일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 11월, 자, 11월 놓고요. 자, 사업소득자는요, 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벌어들이는 소득을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때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국가 입장에서 이럴 수가 있어요. 신고를 다 잘하면 괜찮은데 신고가 누락되게 되면, 자, 국가 조세 수입이 낮아진다, 그죠? 자,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 11월 초에 중간 연합세액을 고지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고해야 되는 기간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자, 이때 납부를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중간에 미리 납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국가에 조세 채권을 미리 확보한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미리 납부했으니까 어디에서 차감해 준다? 그렇죠. 기납부 세액으로 보는 겁니다. 그게 중간연합세액입니다. 하지만 신규 사업자는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부가가치세, 개인 사업자는 예정 고지가 원칙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예정 고지할 때 기준점이 있었잖아요. 그게 어디였죠? 직전 가세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직전 가세 기간의 50%를 예정 신고 기간의 고지세액으로 발부를 하는 거죠. 이 중간연합세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년도 소득세를 기준으로 고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규 사업자는 전년도 사업 소득에 대한 세금 납부 내역이 전혀 없죠. 그러니까 가세할 명분이 없는 겁니다. 그 기준점도 없는 거고요. 아셨죠? 두 번째, 이자나 배당이나 근로나 연금이나 기타 소득만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예요? 사업 소득이 없으면 중간연합 세액이 나올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아셨죠? 세 번째, 자, 우리 사업 소득자 중에서 어떤 속기 업무를 하시는 분들, 이와 관련된 업종에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자, 이런 업종, 그러니까 속기사들 이런 거 있잖아요. 막 타자치고 하시는, 빠르게 타자치시는 분들, 자, 이런 업종에 속하시는 분들도 사업소득에 해당이 되는데, 사업소득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5월 1일에서 5월 30일까지 확정신고 의무는 있지만 중간연합세액을 고지하지는 않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런 속기, 타자 이런 업종을 조금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사업소득 중에서요. 부가세가 면세되는 일정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들도 중간연합 대상, 그 중간연합세액을 납부하는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다섯 번째, 사업소득 중에서요. 수시 부과하는 소득만 있는 사람입니다. 자, 말 그대로 수시 부과는요. 국가가 수시로 세금을 납부하라고 부과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가세 기간이 따로 있고 신고 납부 기간이 별도로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시 부과를 한다는 것은 뭔가 좀 개름직하다, 그죠? 맞아요. 어떤 조금 나쁜 사유에 해당되어 가지고 국가가 계속 감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수시 부과를 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셨죠? 수시 부과를 하고 있으니까 중간에 모아가지고 중간 연합 세액으로 납세 의무를 지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대상이 아닌 거, 요거를 좀 주의 깊게 좀 봐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중간 연합 기간은요, 1월 1일부터 6월 30일. 자, 우리가 가세 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반 딱 잘라서 중간 연합 기간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 기간에 중간에 한번 딱 세액을 고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10월 초에 발급이 되는데요. 보면 사람들마다 받는 날짜는 다 다르겠다, 그죠? 하지만 11월 30일까지는 납부를 해줘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중간 연합세액은 11월 달에 고지가 되어서 11월 말일까지는 납부를 해야 되는 세목이구나. 아셨죠? 자, 이렇게 결정 고지는, 자, 원칙은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중간 연합 기준액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 이 중간 연합 기준액이 어떻게 산출되느냐까지는 우리 전산세무 2급 과정에서는 그렇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조금 익숙하게 좀 봐주세요. 아하, 중간 연합 기준액의 50%를 우리가 고지를 받는구나. 아셨죠? 그러니까 전년도에 납부한 세액의 한 50%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하지만 예외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예외적인 사항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고지 받는 게 아니고 신고하고 납부도 가능해요. 작년도에는 사업이 잘 돼가지고 많은 세금을 납부했어요. 하지만 금년도에는 사업 사항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 기준으로 50%를 부과를 받게 되고 나면 많은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당장 세금 될 여력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중간 연합 기간을 기준으로 봤을 때 납부할 세액이 아주 작은 소액이에요. 그러면 고지되는 중간 연합 세액을 하는 것보다는 실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소득에 대해서 신고하는 게 그 사업자한테는 더 유리하겠다, 그죠? 자, 그래서 예외사항을 만들어 놨어요. 그 첫 번째가 이런 중간 연합 기준액이 없는 사람들, 또는 중간 연합 추계액이 중간 연합 기준액의 40%에 미달하는 거. 이 중간 연합 추계액이, 자, 우리가 실제로 한번 계산을 해보자. 이번 연도 거를, 그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 추계액은요, 금년도 거, 기준액은 작년 거. 아셨죠? 자, 요 느낌만 가지시면 되지. 이 중간연합 추계액은 어떻게 계산이 돼요? 중간연합 기준액은 어떻게 계산이 돼요? 이런 거 몰라도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는요. 중간연합 추계액은 이번 연도 실제 기준, 중간연합 기준액은 작년 기준. 그래서 이 추계액이 작년 기준액의 30%에 미달이 된다. 그러면 중간연합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암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죠? 암기할 때 내용들. 그리고 소규모 사업자. 소규모 사업자는
중간연합 신고나 납부 의무가 배제됩니다. 그죠? 소규모 사업자는 우리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 부가가치세법이든지 그리고 소득세법이든지 이런 영세하고 소규모 사업자에 관련돼서는 이런 납부 의무를 배제해 주는 규정이 항상 따라다니거든요. 자, 그래서 소규모 사업자는 이런 느낌을 좀 가져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자, 두 번째 학습할 그 주제는요. 이번에는 원천징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원천징수 요거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주셔야 돼요. 일단 원천징수에 대한 개념을 살펴볼 건데요. 자,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받는 자의 조세를 징수하여서, 그러니까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징수를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정부에 납부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 사업자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우리 인적 용역 사업자가 있다고 한번 해봐요. 자, 인적 용역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적 용역 사업자는 이 일반적인 사업자한테 용역을 공급을 할 거고요. 일반 사업자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이렇게 지급을 할 겁니다. 자, 이 대가가 100만 원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100만 원이라고. 자, 그러면 우리가 조세를 징수를 해야 되잖아요. 자, 이런 인적 용역에 대해서는요. 원천 징수세율이 3%예요. 3%. 그러면 세금이 얼마가 돼요? 3만 원이 된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사업자가 대가를 지급을 할 때 100만 원을 줘야 되지만 조세를 징수하고 지급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 실제는 97만 원을 이 인적 용역 사업자한테 지급을 하고요. 이 3만 원은 어디에다가요? 그렇죠. 국가에다가 3만 원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럼 결국 이 사업자의 현금 지출은 어떻게 돼요? 그렇죠. 100만 원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 100만 원이 소득세를 제외하고 인적 용역 사업자한테 97만 원을 지급을 하고 국가에다가 3만 원을 이렇게 납부를 하게 되면 100만 원을 비용 처리 다 할 수 있다. 그죠? 자, 이러한 회계 처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차변에 이게 수수료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자, 수수료 100만 원. 그죠? 자, 대변. 자, 이 수수료는 우리 다 손익계산서로 가는 비용에 해당된다. 그죠? 자, 대변에는 우리 현금으로 줬다고 한번 해봐요. 자, 현금 97만 원이 이 인적 용역 사업자한테 갔을 거고요. 자, 그리고 현금 3만 원은 우리 국가에 가야 되는데 지금 바로 나가지 않아요. 이게 언제요? 자, 지급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그래서 이 현금을 바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예수금이라는 계정을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금 3만 원은 잡아놓고, 예수금은 우리 유동부채에 해당이 되잖아요. 일단은 회사의 부채로 잡아놓고 실제로 국가에 납부를 할 때 어떻게 해요? 차변 예수금을 제거해주고 3만 원, 그리고 실제 납부했을 때 현금 3만 원을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다. 그죠? 자, 예수금 회계 처리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원천징수 할 때, 자, 이 예수금 계정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원천징수의 종류는요. 자, 예납적 원천징수가 있고요. 그리고 완납적 원천징수가 있어요. 자, 말 그대로 예납이에요. 어떤 예자가 들어가게 되면 완전히 종결되지는 않았고, 일단은 그 행위를 했을 때 그때 완전히 완결되지 않고 뭔가 정산하는 개념이 그런 느낌이 든다. 그죠? 하지만 완납이에요. 한번 원천징수를 했을 때 소득세 납세 의무가 그대로 종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내용 볼까요? 예납적 원천징수는요.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지 않아요. 만약 예납적 원천징수를 하고요.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면 종합과세 신고를 따로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예납적 원천징수로 종결이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원천징수 대상 그 소득 중에서 분리과세 적용 소득을 제외하고 모든 소득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분리과세 소득은요, 종합과세를 하지 않고 분리로 과세를 하면서 종결시키는 세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예납적 원천징수는 원칙적으로는 전부 다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아셨죠? 반대로 완납적 원천징수는요, 원천징수를 하게 되면 납세 의무가 완전히 종결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분리과세 소득이 여기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분리과세 소득들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자, 기억나나요, 여러분들? 자, 우리 기타 소득에는 어떤 게 있었죠? 복권 소득들 있죠. 복권 아니면 뭐 카지노에서 이렇게 댕겨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당첨금들, 그죠? 자, 그는 분리과세, 우리 소득별로 분리과세 소득이 있었잖아요, 그죠? 자, 그런 것들이 완납적 원천징수라고 하는 겁니다. 또는 연금소득처럼 연금소득과 기타 소득처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 있다, 그죠? 자, 연금소득은 총 연금액이 1,200만 원 이하였을 때 종합과세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그죠? 자, 근데 분리과세를 선택했다? 그러면 그때 원천징수할 때 납세 의무가 종결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완납적 원천징수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암기를 해야 하고 역할이 나올 페이지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이제 우리 세율을 살펴볼 겁니다. 자, 이자 소득이 있고요. 배당 소득이 있고요. 자, 이걸 두 개를 묶어 가지고 우리는 금융 소득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죠? 그리고 일반적인 사업 소득이 있고 특정 사업 소득이 이렇게 있다, 그죠? 자, 이거는 사업 소득이다. 자, 우선 이자 배당 소득 갈까요? 여러분들 요거 깨끗하게 암기해야 돼요. 자, 일반적인 이자나 배당 소득은요, 원천 징수 세율이 14%예요. 그래서 이자나 배당이 100만 원 발생했다고 하면요, 14만 원은 예수금 잡아놓고요, 86만 원을 지급을 하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원천 징수는 그런 개념입니다. 지급을 하기 전에 소득세를 제외하고 나머지 차인 금액을 지급을 해줘야 됩니다. 자, 14%예요. 비실명, 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다. 비실명 이자 배당 소득은요, 꽤 높아요. 42%예요. 아셨죠? 자, 비영업 대금의 이익. 자, 일시우발적으로 대부업을 운영하지 않는 일반인이 제3자나 가족들한테 빌려주고 우리가 원천 징수를 할 때는 25%다. 외워주셔야 됩니다. 직장 공제의 초과 반환금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공제회로부터 받는 이 반환금은요, 기본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기본 세율은 우리 6%부터 42%까지 그 초과 누진 세율이 적용될 때 우리는 기본 세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이것도 25%입니다. 출자 공동사업자는 어떻게 하는 사업자예요? 자,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경영에 참가하지 않고 오로지 출자만, 그러니까 투자만 한 사업자를 의미한다, 그죠? 자, 그런데 그게 배당소득으로 본다는 겁니다. 사업소득이 아니고 배당소득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렇죠? 사업소득으로 볼 게 아니고 요거는 배당소득으로 봐야지 조금 더 가세 형편이 맞겠다, 그죠? 출자만 했잖아요. 자기가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사업에 잘 때 분배받는 금액이니까 배당소득의 성격이 더 가까운 거예요. 요거 25% 세율입니다. 아셨죠?
자, 금융실명 거래를 위반하면서 받는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요, 국가가 대부분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해당 관련된 법률로 처분을 받습니다. 원천 징수세율이 90%입니다. 다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국가가요. 그죠? 그래서 법 위반을 하면 여러 가지 제재가 이런 것들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자, 사업소득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반적인 사업소득은요, 원천 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세금 계산서라든가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네, 주고받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원천 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에 사업자가 배당 소득이 발생했다면요, 받을 때 은행에서 이렇게 원천 징수를 하겠다. 그죠? 자, 특정 사업 소득 우리 살펴봤어요. 그죠? 자, 인적 용역, 그러니까 부가세가 면제되는 일정한 인적 용역, 그리고 어려보건 영역에 대해서는요, 3%. 자, 원천 징수세율이 3%예요. 하지만 봉사료는요, 5%입니다. 아셨죠? 자, 여러분들 원천 징수세율, 특히 이 금융소득에 대해서 여러분들 세율을 정확하게 조금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많은 숫자 없어요. 자, 금융실명거래 위반 잘 안 나옵니다. 그죠? 자, 기본이 14%다. 기본이. 그런데 한 단계 높아지는 거 있죠? 비영업 대금의 이익, 그리고 출자 공동사업자 25%다. 비실명 42%다. 직장 공제라는 단어가 나오면 기본 세율이다. 자, 특정 사업 소득 요거 암기 잘해야 되겠다. 그죠? 3%, 5% 아셨죠? 자, 여러분들 깨끗하게 잘 암기를 해 주셔야 돼요. 요거는요. 그렇다면 근로소득은 원천 징수세율이 어떻게 되느냐? 자,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우리가 원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간이세액표가 뭐냐면요. 자, 우리가 급여 구간별로 부양가족이 몇 명이냐 따라 가지고 테이블을 짜놓은 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 원천 징수를 한다는 겁니다. 아셨죠? 연금소득입니다. 연금소득도 우리가 원천 지급을 할 때 원천 징수를 하는데요. 국민연금이나 이런 공적연금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근로소득처럼 간이세액표라는 게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그 간이세액표로 원천 징수를 하고요. 사적연금은요, 3%, 4%, 5% 이렇게 구간이 나와 있거든요. 자, 요거는 그때 우리 연금소득 공부할 때 이야기해 줬다. 그죠? 연령에 따라서 차등 적용되거나 연금을 지급받는 방법에 따라서 이 세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아셨죠? 원천 징수세율 암기를 해 주셔야 돼요. 자, 기타 소득입니다. 기타 소득. 자, 외웁니다. 기타 소득은 그 기준이 20%입니다. 20%. 아셨죠? 우리 금융소득이 14%가 기준 원천 징수 세율인 것처럼 기타 소득은 20%입니다. 아셨죠? 하지만 이 두 가지 케이스만 조금 다릅니다. 어떤 거냐? 자, 우리가 복권 당첨 소득 중에서 3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몇 퍼센트요? 우리 공부했다. 그죠? 30%입니다. 그러면 3억 원 이하까지는 그렇죠. 20%. 여기는 복권 당첨 소득 중에서 3억 원 이하는 20%, 초과는 30%입니다. 아셨죠? 자, 연금 계좌에서 수령하는 일시금. 연금 계좌면 요거예요. 우리 전 시간에 연금 계좌 세액공제라고 들어봤죠. 그죠? 우리 사적, 그러니까 은행이라든가 금융기관에 우리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연금 상품을 가입을 하면 납입을 할 때는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적용이 되고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나중에 수령을 한다. 자,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 받을 때 가세를 한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연금으로 받게 되면
연금 소득으로 가세가 되는 거고, 일시금으로 받게 되면 기타 소득으로 가세를 하는 겁니다. 조금 복잡한 사항이 좀 있는데요. 지금은 액면 그대로 이렇게 조금 암기를 해주세요. 아, 내가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연금 상품을 금융기관에 가입을 하고 납입을 할 때는 연금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내가 세액 절감 혜택을 받고요. 대신에 나중에 일정한 나이가 되어가지고 연금을 수령한다. 그때 연금으로 받게 되면 연금소득세를 내는 거고요. 하지만 일시금으로 받았다. 그러면 기타 소득세로 내는 겁니다. 아셨죠? 그때가 15%입니다. 15%. 자, 여러분들 20%, 30%, 15% 어렵지 않죠? 그죠? 자, 외울 수 있습니다. 자, 이 기준에서 어떻게 해요? 10%더 올리거나 또는 반으로 줄거나, 그죠? 50%씩 증가하고 50%씩 감소한다. 뭐 이런 식으로 암기를 여러분들 스스로 이제 방법을 통해 가지고 좀 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퇴직소득은요, 지급이 될 때 기본세율로 원천 징수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세율을 어떤 거라고 했죠? 6%부터 42% 초과 누진 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우리는 기본세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퇴직소득에 대해서는요, 기본세율로 원천 징수하고 끝나버립니다. 양도소득입니다. 원천 징수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자, 지금 우리 종합소득하고 그리고 분류 가세되는 요 퇴직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 징수와 관련된 여부, 그러니까 원천 징수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자, 원천 징수하지 않는 거는 양도소득하고 일반적인 사업소득 요 두 개밖에 없습니다. 아셨죠? 나머지는 전부 다 어떻게든 원천 징수 세율 또는 기본 세율 뭐 이런 것들로 우리가 원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문제 나오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어떤 거냐면요. 자, 지금 원천 징수 세율이 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유형은요. 자, 원천 징수 세율이 가장 낮은 것은 이런 식으로요. 아셨죠? 또는 가장 높은 것은, 또는 가장 높은 순서대로 나열을 하면, 가장 낮은 순서대로 나열을 하면, 자, 이런 식으로 세율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유형이 하나 있고요. 자, 두 번째, 다음 중 원천 징수 세액이 가장 낮은 것은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단 말이죠. 자, 두 번째는요, 세액입니다. 아셨죠? 세액. 자, 세액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일단 원천 징수세율은 외워놓은 상태에서 어디에다 곱할 것이냐를 살펴봐 줘야 되는 것들입니다. 아셨죠? 자, 이런 세율이나 세액이 나올 때는 이런 간이세액표가 나오는 것들, 기본 세율이 나오는 것들은 물어보지 않습니다. 자, 가장 잘 나오는 게 기타소득, 그리고 특정 사업소득, 그리고 금융소득, 요렇게 비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원천 징수 세율이 암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문제들 손 못 댑니다. 아셨죠? 특히 나열한 순서 있죠. 그럼 가장 낮은 순서대로 나열된 것 중에서 맞는 것을 이런 것들 못 풉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원천 징수 세율 깨끗하게 암기를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원천 징수 세액은 언제 신고 납부하는가? 자, 이거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우리 아까처럼 자, 일반 사업자가 인적 용역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했을 때 일반 사업자가 소득을 지급하면서 조세를 징수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자, 원칙입니다. 징수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자, 지금 9월 달에 용역을 제공을 하고요. 9월 달에 지급을 했어요. 그러면 다음 달이 10월이다. 그죠? 자, 10월 10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이 원칙이 매월 신고라는 가정이 깔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매월이 아니라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 이 반기별 납부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반기의 마지막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자, 반기면 자,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있을 거고, 하반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있을 겁니다. 자, 반기를 가세 기간으로 해서요. 언제요? 자, 7월 10일까지. 자, 6월 30일 반기의 마지막 달에 다음 달 10일이니까 7월 10일까지 신고 납부. 그리고 하반기는요.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하고 납부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반기별 납부를 하게 되면 좋을까요? 안 그러면 좋지 않을까요? 좋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매월 원천세 신고를 해야 되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천세도 은근히 납부를 해야 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7월 10일 또는 1월 10일이 아니라면 그 원천세 납부해야 되는 자금을 사업장에서 운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밀어놨던 것을 한 번에 내야 되기 때문에 자금의 압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런 반기별 납부는요. 직전 가세 기간 기준으로 해서요. 상시 고용 인원이 20명 이하인 소규모 업체에서 반기별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신청을 하게 되면요. 자, 세무서장은요. 승인을 해줄 겁니다. 이 승인이 나야 됩니다.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처분된 금액이 있다면요. 반기징수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소득 처분 받은 거 기억나나요, 여러분들? 뭐 인정상여, 뭐 인정 기타 소득, 인정 배당 소득 뭐 이런 것들 있죠. 자, 이런 처분된 금액에 대해서는 이런 반기 특례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아셨죠? 자, 원칙과 예외가 있는데요. 자, 예외가 더 중요하겠다. 그죠? 반기별 납부 이런 제도들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 기준으로 20명. 아셨죠? 자, 소득세법에서는 특이하게 소액부징수라는 게 있습니다. 작은 금액은 징수하지 않겠다라는 뜻이겠죠. 그죠? 자, 그래서 원천 징수세액이 1,000원이에요. 1,000원.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 제도를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천세를 징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하지만 이자 소득은 제외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 이자가 1,000원, 그러니까 그 이자에 대한 자, 우리 이자 소득은 필요 경비가 없기 때문에 이자 수익 금액이 이자 소득 금액이 된다. 그죠? 그러면 이 이자 소득에서 우리가 기본 세율이 14%잖아요. 그죠? 자, 이게 1,000원 미만으로 나오게끔 그 이자를 만들면 되잖아요. 그 말은 작은 돈이라도 계좌를 여러 개 만드는 거예요. 여러 개를. 그죠? 그러면 1,000원 미만으로 나올 수 있겠다. 그죠? 원천징수세액이. 그죠? 그런 것들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자 소득은 제외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계좌 쪼개기를 하더라도 원천 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일지라도 네, 원천 징수를 합니다. 소액부 징수가 적용되는 게 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자, 우리 납세조합이라는 게 있어요. 그 영세한 사람들 또는 소규모 사업자들 또는 어떤 업무 특성에 따라 가지고 이런 조합이 형성될 때가 있는데요. 자, 이 납세조합이 원천 징수를 하는데요. 그 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도 소액부 징수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중간 연합세액이 30만 원 미만일 때 아셨죠? 30만 원 어디서 좀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그죠? 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가가치세법에서. 자, 소득세법에서 이 중간 연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중간 연합세 고지를 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개인은 고지가 원칙이잖아요. 그죠? 자, 고지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소액부징수 제도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자, 오늘 학습할 내용 중에서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자, 납세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첫 번째로 확정신고와 납부인데요. 자, 당해 연도의 소득 금액을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그죠? 자, 여러분들 우리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자, 일반적인 가세 기간은 어떻게 돼요? 자, 우리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그죠?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그게 당해 연도의 소득 금액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셨죠? 물론 신규 사업자, 폐업 가리지 않습니다. 그죠?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사망하거나 또는 외국으로 아예 출국이 돼버리거나 그렇게 되면 이 가세 기간에 영향을 받을지언정 그런 사유가 아니라면 당해 연도의 소득 금액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 금액을 이야기하는 거고, 자, 이게 2020년도라고 한다면 다음 연도인 2021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가세 표준이 없거나 결손 금액이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납부는 되지 않겠지만 신고 의무는 존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고 의무는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상식적으로 조금 받아들이기 힘든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 내가 번 것도 없는데 무슨 결손인데 무슨 신고를 할 게 있어야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신고하셔야 돼요. 자, 이유가 있습니다. 뭐 국가 입장에서는 뭐 신고를 안 하더라도 별 그건 없는데요. 자, 신고 납세 의무자가 이 가세 표준이 없거나 결손 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요 단어 기억나나요? 결손금과 2월 결손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런 결손금, 2월 결손금 적용 배제가 되어버립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나중에 사업이 잘 될 때 이런 결손금을 또는 2월 결손금을 공제를 받으려면요.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를 하시는 게 신상에 매우 유리하고 좋은 거예요. 아셨죠? 자, 세법은요. 이런 식으로 신고 납부 의무를 주어졌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거의 전부 다 손실이 나더라도 신고를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자, 납부. 자, 납부 측면에서는요. 우리가 분납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분납 제도를. 하지만 이 분납을 우리 국세기본법에서 적용하는 그거랑은 좀 달라요. 자,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 분납에 관련해 가지고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신고는 이러한 규정들이 있고요.
납부는 자, 분납이 가능한 거구나. 분납을 할 수 있구나. 요거를 좀 살펴봐 주세요. 자, 이런 학증 신고 납부하기 전에 자, 사업장 현황 신고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이게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개인 사업자 중에서 자, 우리 소득세법이니까 이게 개인이 들어간 거예요. 면세 사업자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 면세는 소득세가 면세되느냐? 그런 거 없다. 그죠? 그렇죠. 부가가치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혹시나 우려하는 마음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개념을 다시 한번 더 얘기를 해줄게요. 자, 우리가 가세냐 면세냐 이거를 따질 때는요. 통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소득세는요. 면세 이런 거 없어요. 아셨죠? 소득세는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 열거된 소득이라면 전부 다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면세는요. 부가가치세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면세에 대한 개념을 소득세로 끌고 오면 안 돼요.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도 소득세는 납부를 해야 됩니다. 아셨죠? 이 면세 사업자가 학정 신고를 하기 전에요. 수익 금액을 미리 신고하는 제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장 현황 신고에다가 어떤 게 나가냐 하면 자, 우리 수익 금액 또는 일부 경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고를 미리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미리 하는 거기 때문에 언제 하느냐 하면 자, 해당 가세 기간이 자, 우리 2020년을 기준으로 해당 가세 기간이 2020년 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해당 가세 기간이라고 한다. 그죠? 자, 요런 표현들 나오면 아, 요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자,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그러니까 2021년도 2월 10일까지는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줘야지 나중에 실무상으로 여기 학정 신고 납부해야 되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특히 5월 초에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소득세 신고 도움 서비스에 이게 반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장 현황 신고를 이 면세 사업자가 했느냐 안 했느냐가 나중에 여러분들 실제 업무 처리를 할 때 많은 영향이 있는 거예요. 미리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한 업장 같은 경우에는 학정 신고 납부를 그러니까 학정 신고서를 만들 때 파악해야 되는 내용들이 조금 부담이 덜한데요. 사업장 현황 신고를 자체를 안 했다. 그러면 학정 신고 기간 때 안 그래도 많은 사업자의 일을 처리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1년 동안 발생한 일들을 다시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도 많이 노력이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는 게 나중에 학정 신고 업무를 볼 때 좋습니다. 하지만 사업장 현황 신고를 엉망으로 했다고 하면 안 한 바 못한 그런 일들도 간혹 있기도 합니다. 아셨죠? 자, 지급 명세서인데요. 자, 와닿지 않겠지만 자, 요거 지급 명세서 요거 날짜를 좀 기억해 줘야 됩니다. 자, 이 지급 명세서가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돈을 자, 인건비로 지출을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인건비로 지출한 내역에 대해서 명세서를 만들어서 제출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자, 여러 가지 소득에 대해서도 그런 게 있는데요. 자, 개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자, 그럼 방향이 동일합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요, 무엇을 해야 돼요? 원천 징수를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 원천 징수를 한 자가 지급 명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원천 징수 내역과 이 지급 명세서가 일치가 돼야 됩니다. 아셨죠? 자, 원칙은 다음 연도 2월 말까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할 거 되게 많아요. 진짜 상반기에는 그죠? 1월 달에 부가가치세 학정 신고 있지요. 자,
자, 2월 달에 사업장 현황 신고 있지요. 그리고 연말정산 있지요. 3월 달에 법인세 신고 있지요. 그리고 2월 달에 지급 명세서 제출도 있지요. 3월 달에 법인세 신고와 더불어 요거 지급 명세서 제출 있지요. 4월 달에 부가치세 예정 신고 있지요. 5월 달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있지요. 6월 달에 종합소득세 성실사업자 소득세 신고 있지요. 7월 달에 1기 부가치세 확정 신고 있지요. 이렇게 상반기에는 꽉 찬 스케줄로 돌아갑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 이 지급 명세서입니다. 자, 이 지급 명세서와 관련된 가산세가 은근히 세요.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 가산세율을 매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로 이 지급 명세서를 누락을 하면 안 돼요. 현장에서는요. 자, 그런데 이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는 기한이 있는데요. 그게 다음 연도 2월 말일입니다. 한 번에 몰아서 제출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락이 되죠. 그죠? 그래서 절대로 누락을 시키면 안 돼요. 2월 말일까지 우리가 지급 명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자, 하지만 우리 근로소득, 퇴직소득,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요 세 가지는요. 3월 10일까지 제출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원칙에 들어가는 거는 자, 우리 이자소득도 있겠다. 그죠? 배당소득도 있겠다. 그죠? 네. 이 외의 소득은요. 다 2월 말일까지입니다. 아셨죠? 자, 요거 3개 외워줘야 됩니다. 다음 연도 3월 10일 아셨죠? 다음 연도 3월 10일 소득은 근로, 퇴직,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우리 3%, 5%짜리 소득 있죠? 봉사료하고 그거는 3월 10일. 그 외에 다른 모든 소득들은 원칙이다. 2월 말일까지다. 아셨죠? 자, 일용 근로자는요 조금 특이합니다. 자, 요거 나중에 현장 가서도 누락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자, 일용 근로자는요 이것도 근로소득입니다. 아셨죠? 근데 달리 취급을 합니다. 상용직이 아니라서요. 자,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에 다음 달 말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번에는 일용 근로소득은요. 분기로 자른다. 그죠? 자, 우리 1분기다, 2분기다, 3분기다, 4분기다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자, 1, 2, 3월에 지급된 일용 근로소득은요. 4월 말일까지 아셨죠? 자, 2분기 4월 달, 5월 달, 6월 달에 지급한 일용 근로소득은 언제요? 4, 5, 6이니까 7월 말일까지 아셨죠? 자, 그렇게 일용 근로자는 그렇게 지급 명세서를 제출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세법이 조금 누더기 같은 개념이 있는데요. 자, 여기 하나 신설이 되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그 말은 곧 여러분들의 의무가 그러니까 업무가 하나 더 증가한다는 건데요. 근로소득 간이 지급 명세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제출을 해줘야 됩니다. 안 그래도 근로소득에 대해서 지급 명세서를 보내고 있는데 간이 지급 명세서도 제출해야 됩니다. 누가 제출을 해야 되냐 하면요. 상용 근로소득이나 원천 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간이 지급 명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인적사항, 지급액 이런 것들을 명세서로 작성하는데요. 언제까지 제출을 하느냐? 요거는 반기로 자릅니다. 반기의 마지막 달에 다음 달 말일 그러니까 7월 10일 그리고 1월 10일 이렇게 두 번 제출해야 됩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디메리트가 그러니까 불이익이 따라옵니다. 아셨죠? 실무에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무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도 이런 날짜들 잘 나오거든요. 자, 소득 이름 여러분들 암기를 해 주셔야 돼요. 아셨죠? 자, 제가 분납에 대해서 얘기를 드린다고 했는데요. 자, 소득세가 일단은 1천만 원 초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500만 원 나왔는데 분납 대상 안 됩니다. 일단은 1,000만 원이 초과해야 됩니다.
천만 원이 나왔어요. 그냥 딱 세액이 1,000만 원이에요. 분납 안 됩니다. 아셨죠? 1,000만 원을 초과해야 됩니다. 분납 기한은 납부 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입니다. 자, 소득세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되죠. 2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6월, 7월 31일 이렇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납부를 한다고 분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셨죠? 두 번에 나눠서 하는 거예요. 자, 분납 금액은요. 우리가 세액이 일단은 1,000만 원이 안 넘으면 안 된다. 그죠? 자, 초과 2천만 원 이하인데요. 이거 만약에 1,500만 원 세액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1,000만 원은 5월 30일까지 내고 500만 원은 7월 30일까지 납부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분납을 할 때 무조건 5월 30일 날에는 1,000만 원 이상이 먼저 납부가 돼야 돼요. 그래서 2천만 원 초과를 하게 되면 세액의 50%거든요. 자, 3천만 원 세액이 나왔어요. 그러면 5월 30일까지 1,500만 원, 7월 30일까지 1,500만 원 이렇게 분납 스케줄이 나오는 겁니다. 자,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는 겁니다. 확정신고 제외자인데요. 자, 여기 쭉 보면요. 여러분들 뭐만 보냐 하면 연말정산으로 종결하는 것들 뭉치더라도 빼. 분류과세 포함되어 있는 것들 빼. 분리과세도 종결되는 것들 빼. 확정신고를 하더라도 세액 변동 없는 소득들 빼. 그런 것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요. 한 번씩 시험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한 번씩이라기보다는 그거보다 조금 더 빈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소득세는 가산세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시험 문제에 나오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슬라이드를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잠깐씩 보시더라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오늘로 우리 소득세법과 관련된 이론 공부는 다 끝났어요. 우리 그 다음 회차에는요. 우리가 관련 문제를 이론이 너무 많다 보니까 관련 문제를 못 풀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득세법과 관련된 기출 문제를 중요한 기출 문제를 좀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공부하시느라 참 수고가 많으셨습니다.